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여성입니다. 10여 년 전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는 화려한 돌싱입니다. 얼마 전 남편과 그 시가 식구들의 충격적인 근황을 알게 되었는데 듣자마자 바로 깜짝 놀랐어요. 제 어린 시절은 나름 파란만장했어요. 아버지가 일찍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그 후에는 저, 엄마, 그리고 남동생 3명이서 살았었어요. 현재도 3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데 아주 예전에는 한부모 가정이 더 힘든 시대였어요. 엄마는 학교 앞에서 작은 떡볶이 집을 운영하면서 우리 남매를 키우셨는데 그 당시 아저씨들은 엄마를 부인 쉽게 받고 엄마가 얼굴이 고운 편이라서 주변 상가 아주머니들이 학부모들이 괜히 시비를 걸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했어요. 아저씨들이 추근덕거릴 땐 어색한 미소로 슬쩍 자리를 피했고 아주머니들이 시비를 걸 땐 잘못한 일이 없으면서도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지요. 엄마라고 왜 따지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또 혹시라도 어린 자식들한테 극히 피해가 갈까 봐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속상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는지 엄마는 가끔 새벽에 홀로 부엌에서 술을 마시며 울곤 했는데요. 어린 마음에도 그런 엄마를 제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같아요. 저보다 4살 어린 남동생도 제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지켜야 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에 입학할 즈음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신문 배달, 음식점 청소, 피자 상자 조립 등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두 다 했어요. 영화 속 주인공처럼 공부도 일도 잘해 결말이라면 좋았겠지만 불행히도 저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학창 시절 내내 공부는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17살 즈음에 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니던 고등학교를 중퇴했어요. 작은 회사의 격리로 취직하여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죠. 엄마는 하나 딸을 키우며 혼자서 어려운 일을 했다. 학교에 못 다닐 정도로 바로 일을 시작해서 많이 미안해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전 괜찮다고 하셨죠. 오히려 공부보다 일하는 것이 더 체질에 맞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반쯤은 엄마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었지만 어느 정도 사실이었어요. 회사 직원분들도 잘 챙겨주시고요. 일도 처음에만 좀 헤맸지 익숙해지니까 할만해졌거든요. 무엇보다 회사 다니는 게 편한 건 같이 일하는 직속 상사 덕분이었어요. 저보다 4살 연상의 남자 대리님이 키도 저만큼이고 얼굴도 그저 그런 남자다운 매력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맨날 직원들하고 농담 먹기만 해서 약간 철선이 없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의 인상이 확 바뀌었어요. 계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거래처 대금을 정산할 때 계산 실수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실수를 대리님이 자기 탓이라고 하면서 대신 뒤집어 주셨어요. 부장님은 물론이고 사장님한테 불러가서 엄청 꾸짖어졌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나중에 퇴근길에 왜 그랬느냐고 슬쩍 물어봤거든요. 근데 글쎄, 쟤를 좋아해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아, 세상에, 어느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가 윗사람들한테 꾸짖히는 걸 보기 싫었나 보다. 그래서 그냥 내가 대신 혼나고 말았지. 안 했어야 했는데 저는 까맣게 몰랐어요. 대리님은 저를 놔도 이렇게 티내줄 생각은 없었는데 마음이 자꾸 커지기만 해서 이젠 그게 힘들어요. 미정 씨, 나 어때? 아, 그래. 그게 남자에게 고백을 받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남자에 대한 면역력이 없던 제 눈에 대리님은 마치 백마탄 왕자님처럼 보였고 그렇게 저는 순식간에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알 수 없는 이유로 1년도 연애를 안 하고 바로 결혼을 했을 것 같아요. 결혼한 후 알게 된데 남편은 제법 사는 집 아들이었어요. 부모님이 식품 제조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출시한 상품 중에는 제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유명한 것들도 있었어요. 회사 경영은 부모님과 남편 형제들이서 서로 다 함께 했고
남편은 막둥이라서 자유롭게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라고 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남편이 몸이 약해서 중산에 있었던 적이 있대요. 하던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정말 약하더라고 해요. 그 집안에서 제가 받아준 것도 모두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사실 중소회사를 운영하시는 시부모님에게 제가 며느리로서 부족하면 부족했지 마음에 들었을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홀어머니 돈도 못 따지고 별다른 가치 없는 집안의 막내 딸이니까요. 그래서 남편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 때문에 그것뿐이었고, 처음에는 결코 결혼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제와 결혼하지 않으면 죽겠다고 한다면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결국 백기를 드셨어요. 결혼을 허락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죠. 이런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결혼했으니 당연히 신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대놓고 저를 과시하는데 특히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말도 못했어요. 집안일 전부를 제게 맡기고 본인은 옆에 따라다니면서 하루 종일 감시하는 건 기본이었고요. 제가 조금만 실수를 하면 눈에 불을 켜면서 막말을 퍼부었어요. 아유, 너는 무슨 여자애가 빨래도 제대로 할 줄 모르니? 이거 물빨래하면 안 되는 건데. 아, 그냥 세탁기에 돌려버리면 어떡해? 죄송해요, 어머님. 따로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미처 몰랐어요. 아니, 딱 보면 모르니. 밍크아, 하긴 너처럼 없이 자란 애가 이런 걸 입어봤겠어 해서 수준이 맞는 집안끼리 결혼을 해야 하는 건데. 아, 용식이겐. 어디서 이런 걸 주었는지 와선 시어머니가 거의 매일같이 이야기하던 게 다시 생각나요. 남편에게 얘기해봐도 아랫사람인 제가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면서 알아듣지 못할 때에 모르쇠로 일관했어요. 그때에는 정말로 망망대해 외딴 섬에 혼자 버려진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아이가 생기면 조금이나마 나아질까 했지만 결혼한 지 1년, 2년, 3년이 지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남편과 긴 대화 끝에 난 여전히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되어 병원을 찾았어요. 그때의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술과 담배를 좋아하고 나이가 많은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몸이 잘 궁착상되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요. 결핍한 남편은 이것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도 몰랐어요. 시부모님께 안부를 고지해버렸고요. 시어머니에 대한 괴롭힘은 그날 이후 더욱 심해졌습니다. 말할 필요조차 없이 제 인생에 닥친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정도 됐을 때 엄마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다행히도 이웃 아주머니가 바로 병원에 데려가줘서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후유증으로 한쪽 팔과 다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 있을 줄로 알았던 엄마가 언젠가는 아버지처럼 가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으로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엄마의 상태 역시 큰 문제였습니다.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해하셔서요. 한글 문법과 맞는 공식적인 표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혼자 지내는 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르게 해야겠어요. 그동안 내가 무너져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으니 이제는 남동생도 이미 결혼하고 독립한 상태라 엄마를 맡기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엄마를 모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남편에게 언급해봤어요. 친정 엄마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만 친정에 돌아가서 살면 어떨까요? 안 된다면 저 혼자라도 나가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당황해했지만 그렇게 얘기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상 어느 남자가 그런 상황에서 처가에 살겠어요? 제가 혼자라도 나가는 걸 용납해줄 엄마는 없을 거예요. 하록, 진심 좋다. 다만큼 그런 게 더는 한데 외동아뿐만 아니라 철로이죠. 결혼하면서 집을 가진 당신보다 아들인 남동생이 모셔야 순리에 어울릴 것 같아. 그래 남편의 말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모를 거려 여동생에게 이러한 사정 유일한 알았을까요?
항상 더불어 의논해야 할 것이라고 결국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시러 가랑해요. 여동생도 따로 이유 있어서 어머니를 돌아보느라 사실 전업주부인 부르는 감당할 이야기 없다 생각나죠. 힘들어하는 것을 싫어하려 해도 부르는 그냥 적고 나오길 언제나 줘요. 더 나아갔으면 아니라. 그런 사실 뒤에는 항상 미소 어머니와 살면서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하는 것이 맞지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덜 힘든지 하려 해요. 주고 싶어도 그 정도도 하기 힘들어요. 없어 기분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다시 일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급하게 제 취업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는 친정 엄마 일로 긴장 중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뭔지 남편은 이번에는 제 편을 들어줬어요. 못마땅해 하는 시부모님을 대신 설득해줬죠. 긴 경력 단절로 일자리를 못 구하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예전에 일하던 회사 사장님의 소개로 다른 회사 격리 자리로 들어가게 됐네요.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시어머니의 속박에서 좀 벗어났기 때문일까요?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고,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시 이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바로 친정 엄마에게 치매가 생겼다고요. 거였죠. 엄마가 언젠가부터 사람도 못 알아보고 자꾸 이상한 소리만 늘어나서 남동생과 올케가 병원에 모셔갔는데 바로 치매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엄마 나이에 비해선 진행이 꽤 빠른 편이라고 하더군요. 사정이 그렇게 되니 엄마를 올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그쯤 올케가 또 아기가 생겨서 육아에 전념해야 했고요. 결국 엄마는 남동생 네 집 인근에 있는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남동생과 고르고 골라 나름 시설 좋은 곳에 모셨지만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한 게 사실이었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맘 같아선 이혼하고 그냥 혼자 살면서 엄마를 모셔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요? 남편이 끊임없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저도 남동생도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서 시어머니가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는데 도움을 좀 주셨거든요. 그걸로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아요.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없고 아이까지 못 보냈는데 당신을 그냥 며느리로 받아들여줘야 했고 장모님 요양원 비용도 못 해줘 다른 집을 찾아보려 했어야 했다. 손주인 나로서는 장모님의 요양원 비용을 보태줄 수도 없었을 거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잘해달라고 말했어요. 맨날 욕만 해대면 안 돼요. 언제 내가 욕을 했다고 했어요? 허구를 떠들지 말아요.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다고 우는 소리도 욕인 거지 뭐예요. 알겠어요. 그만해. 요즘은 안 그러잖아. 남편에게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어. 그런 거지만 어쨌든 요양원 비용으로 도움을 받은 뒤로 저는 일부러라도 시부모님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러서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했더라고 해요. 글쎄,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회사로 들어오라 이제 뭐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어머니 회사를 그만두라 말 그대로다. 우리 회사에서도 지금 회계받을 사람이 필요한데 굳이 남의 손 탈 필요가 있어. 너가 일해주면 되지. 그치만 아시잖아요. 제가 돈을 벌어야 우리 엄마 병원비를 아유. 누가 너희에게 뭘 해먹는데? 아, 그 돈 내가 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회사를 그만두고 다음 주에 우리 회사로 출근하기로 한 즉시 그 결정이 마음에 안 들렸는지 하실 일이 바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니, 그때 바로 도끼 눈을 뗀 것이었어요. 아니, 그런 즉흥적인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길게 말을 늘어놓고 계시는지요?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께 이해했다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계속 이렇게 짓거리면 사람들은 짜증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이신 분과 함께 하는데 제게 시어머니의 말씀을 거절하는 일은 생길 수 없는 일이에요. 일전이었어요.
게다가 자식 못한 며느리는 죄인이나 다름없는 시대였으니까요. 결국 나는 잘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바로 시부모님의 식품회사로 들어가 일하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은 내가 들어가자마자 일하던 직원 2명을 빼버렸어요. 당연히 나도 더 많이 일하게 됐죠. 너무 바빠서 매일 같이 야근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심지어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해야 했어요. 집안일도 산더미 같은데 회사 일까지 그렇게 많으니 미칠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월급은 당연히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나마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 요양원 비용을 내주는 걸로 감히덕지해야 할 판이었죠. 그것도 자꾸 내는 걸 잊어버리셔서 요양원에서 자주 전화가 걸렸어요. 왔지만 나중에는 남동생도 지쳤는지 그냥 자기가 모든 것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했더군요. 정말 얼마나 미안하던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남편은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상사가 자꾸 짜증나게 해서 더는 못 해먹겠다 면서 말이에요. 바로 새 일을 찾으려 할 때는 반년 동안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했대요. 낮 시간에 일어나 배달음식으로 식사를 대충 때우고 컴퓨터 방에서 밤늦게까지 잠도 자지 않고 게임만 하더군요.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한 번도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힘들었겠다 생각하셨는지 내버려 두고 감싸주기만 하셨네요. 심지어 배달음식을 먹는 것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건강을 버린다고 해서 제가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남편 밥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장인 제가 점심도 굶어가면서 일하는데 정말 기묘하지 않나요? 어쨌든 그 이후로도 남편은 팽팽 놀기만 했어요. 보다 못한 시어머니는 남편을 위해 회사 내 한 자리를 마련해 주려 했는데 하지만 배부른 남편은 그걸도 거절하고 따로 불러서 얘기하려 해봐도 영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회사는 형이 물려받을 건데 난 그 아래에서 따가리 노릇만 하겠어요. 그리고 애초에 저는 그런 사무직은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집에서 놀고 먹을래요. 그래야지. 사람은 그래도 일은 해야지. 아이씨, 누가 그런데 이게 사람을 뭘로 보고 나는 전업 투자자 할 거야. 뭐, 전업 투자하자니 주식을 할 거야. 그래, 당신 내 대학 동기 알지? 그가 주식으로 완전 대박나서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요즘은 집에서 아예 전업으로 투자만 하는데 달에 못해서 천은 번데 나도 정호한테 정보책을 배워서 한번 해보려고. 남편이 철이 없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애를 들 줄이야. 생전 주식이라고 해본 적도 없던 사람이 전업 투자자를 한다는 게 너무 걱정되더라고. 당신은 지금까지 주식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 괜찮겠어? 아, 주식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돈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해. 학교 다녀가면서 내가 정우라는 아들보다 공부도 더 잘했어. 초보 딱지만 되면 저 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남편의 근거 없는 자신감에 불안함을 느꼈어요. 너무 과도한 투자는 피하라고 조언해봤지만 남편은 척만 하더군요. 그리고 부모님께까지 투자금을 마련하려 나섰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놀고만 지냈던 남편이 뭘 해도 좋다며 1억 원을 주셨어요. 하지만 주식에 대해 아는 게 없는 남편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지 않아요? 주식을 잘 아는 친구의 말대로만 따라하다가 수익을 어느 정도 올리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남편은 결국에는 친구의 말이 들리지 않았고 엎치락뒤치락한 것만 같았어요. 주 넣었다가 제대로 물리고 어마어마한 손해를 받았어요. 순식간에 큰 빚을 졌죠. 그때 정신 차리고 손을 털어야 했지만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은 잃은 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도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남편도 그랬어요. 본전 생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시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했는데 3개월도 안 돼 다 날렸어요. 그러자 또 다시 시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고 시부모님은 다시 돈을 빌려주시고 남편은 또 다 날렸죠.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어요. 결국 회사 운영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아들에게는 항상 오케이 라고만 했었지만 시부모님은 더는 돈을 주지 않았어요. 되겠다고 하더군요. 미안하다, 용식아. 엄마도 마찬가지로 돈을 빌려주고 싶은데 요즘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 매출도 예전 같지 않아. 너 투자금 마련해주겠다고 거래처 대금이 뭐며 미리 선에서 한 것도 있어서 더 빌려줬다간 당장 다음 달에 직원들 월급도 못 줄 판이야. 아이, 그래서 돈 못 주겠다고. 아, 직원들한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면 되잖아? 아, 내가 10배로 돌려주면 될 거 아니야? 아, 이번엔 진짜야. 정말 대박 날 것 같은 주식이 하나 있다니까? 아, 이걸 지금 안 들어가는 건 완전 바보 멍청이인 거라고. 엄마, 나 알잖아. 엄마. 아들 박용식이 내가 언제 엄마를 실망시키는 거야? 나도 주식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몇 번 실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성공할 거야. 엄마도 아이가 이번에는 정말 성공할 거라는 걸 알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 월급을 줄였다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당할지도 몰라. 요즘 애들은 약간 약삭 빠르고 신고를 좀 너무 쉽게 하려 하니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아들을 이해해 주세요. 아이씨, 진짜 짜증나요. 그 뒤로 남편은 한동안 집에 있는 대로 심통을 부리고 있었어요. 제가 차려드린 밥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예의가 없었던 것이고 시어머니가 회사 업무를 돕느라 너무 바쁜데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어렵게 요리를 해 놓으라거나 구하기 어려운 맛집 음식을 사오라는 말들을 살짝 너무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사오라는 여자친구가 둥 온갖 잔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7살 먹은 애처럼 제게 화풀이를 하던 거였죠. 같아서는 맞서서 거리 갔지만 그쯤에서 저는 몸도 마음도 너무 많이 지쳐 있었어요. 남편의 말을 안 듣는다면 벌어지게 될 남편과의 감정적인 싸움과 시부모님의 눈치를 견디기 힘들었죠. 그래서 그냥 남편이 더는 주식으로 사고 안 킨다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어요. 최근에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처했었어요. 인생의 시련이 끝나는 게 좋았겠지만 그게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었죠. 험난한 가시밭길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작이었어요. 역시나 이번에도 남편이 문제였는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좀씩 부적절해지더라고요.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전에는 집 앞 편의점이나 부모님 회사에도 자주 다니던 사람인데 이제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려 하지 않고 컴퓨터만을 붙들고 살던 핸드폰까지 아예 없앴더군요. 어느 날은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보며 혼자 끙끙대고 있길래 뭐 하는 건지 물어봤더니 놀라며 아무 일도 아니라며 화를 냈어요.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죠. 인간이 이렇게까지 변해갈 줄은 몰랐는데 외출하지 않고 핸드폰까지 없애버렸으니까요. 그럼 남은 건 한 가지뿐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받아보니 낯선 남자의 굵은 목소리가 남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분께서 박용식 씨의 아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구신가요? 전 땡땡 금융업체 직원입니다. 아, 박영식 씨가 5천만 원을 빌린 채로 3개월째 이자도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정을 전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께서 핸드폰을 없애셨는지 연락이 되지 않아 사모님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내분이시라면 대신 상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때의 말투가 좀 강압적으로 들리긴 했지만 협박적으로 들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놀라셨을 텐데 생각 없이 전화를 드렸는데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가셔서 남편께 자세한 사정을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척을 하다가 전 경찰서에 전화를 걸려고 했을 때 간절한 사정 때문에 그만두었죠. 아, 그만하세요. 혹시 여기서 경찰을 어찌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나와 왜 말려? 당신은 빌린 적 없다고 하니까
그럼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니 신고해야지. 아니, 그러지 마. 내가 빌린 거 맞으니까 뭐, 당신이 정말 그 돈을 빌렸다고 5천만 원을?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냐? 그거 말만 금융업체지만 모르겠어. 나도 당연히 알지. 내가 바본 줄 알아. 근데 어쩌자고 그 돈을 빌렸어? 당신이 그 큰 돈을 쓸 때 어디에 있었지? 아이고, 주식 투자했지만 썼을까 봐. 당신 자꾸 나 백수 취급하는데 엄연한 전업 투자자라고 알겠어. 남편이 또 다시 주식이라는 말을 하니 맥이 탁 풀렸어요. 정말 징글징글하더군요. 아, 그동안 어째 잠잠하다가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빚을 지고 직장을 그만둬서 생각만큼의 대출을 받지 못하여 두려움 없이 사채까지 빚지게 되었습니다. 주식을 했었는데 이제 돈을 벌긴 했지만 남편은 제 질문에 피해 수익률이 20%가 넘었던 것조차 갑자기 폭락하여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물리쳐야 하는데 빌어먹을 이 나라는 정말 말세야. 현재 말세야. 그것은 사채를 빌려 5천을 다시 잃었다는 말인데 이자율이 50%를 넘었던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은 지금 어떻게 할 건가요? 겨우 5천으로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난리를 피우고 계시군요. 우리 집에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엄마와 아빠는 땡땡 회사를 경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5천 금액을 금방 갚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신에게 잘못이 없는 것처럼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내가 너무 한심하고 창피한 감이 들 정도였죠. 그래서 당신이 어머니와 아버님께 말씀드려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게 하겠다.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라고 했어요. 참나, 마누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참 예쁘게 말도 한다 고 했어요. 그리고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라고 했어요. 그 후 남편은 며칠간 시부모님의 반응을 살피다가 사채빚에 대해 슬쩍 언급했어요. 하지만 불운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남편은 주식 투자금을 빌려주고 시부모님의 경제적인 상황도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결국 회사와 거래처의 일부 금액을 미리 훔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버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엄청난 소란을 일으켰죠. 아이, 어머니, 아버지 모두 정신을 차렸어요. 언제까지 용식이를 그렇게 막둥이 취급하려고 할 거예요? 정신을 잃은 자식이 돈을 벌지 않고서 벌써 주식으로 5억 원 이상을 투자했어요. 만약 이번에 또 갚아주면 그 자식은 또 돈에 취해서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아, 그렇다면 우리 회사도 완전히 망할 거라고요. 아, 형, 듣자니까 왜 그런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뭐 주식이 망하길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잘 하려고 했는데 모양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어. 아니야, 그럼 형으로서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아, 회사도. 형이 다 물려받을 거면서 왜 자꾸 이러면 나도 회사에 욕심낼 수밖에 없어. 뭐, 이 새끼야, 너 지금 형이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래, 뭐, 형이면 다야 한번 붙어보자. 급기와 남편의 사채빚 소동은 형제 싸움으로 번지기 있지 했었는데요. 승패는 불보듯 뻔했어요. 부모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늦둥이인 남편을 더 아꼈거든. 결국 회사 거래처 대금 중 일부를 미리 빼돌려서 남편 빚을 갚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아주버님은 더는 못 해먹겠다면서 회사 일에 아예 손을 떼버렸어요. 그리고 자긴 이제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하라며 아예 집을 나가버렸죠. 나중에 알고 보니 연줄 하나 없는 미국으로 이민가 버렸더군요. 오죽 식구들이 지긋지긋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나마 상식적으로 말이 통하던 사람은 아주버님뿐이었는데 많이 아쉬웠네요. 그래도 기왕 먼 이국 땅으로 떠난 거 아주버님이 잘 살길 바랬죠. 그렇게 집안에 풍파가 몰아닥친 지 두어 달쯤 됐을까요?
최안정이 되기도 전에 또 다른 비보가 찾아왔어요. 바로 요양원에 계신 친정엄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죠. 시부모님께서 사정을 설명하고 요양원으로 달려갔는데 먼저 도착한 남동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마침 아까부터 계속 누나만 찾아 얼른 들어가 봐라고 해서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엄마가 저를 찾는다니 이제 정말 마지막인가 봅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래도 애써 내색하지 않고 병실로 들어가 엄마의 손을 마주 잡았죠. 엄마 나왔어. 너무 늦었지. 미안해. 엄마의 얼굴은 시체처럼 했고 밑은 까먹게 죽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심장이 미어지고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엄마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뻗어 제 얼굴 끼러 만졌고 꺼져가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 딸, 엄마가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이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해야 돼. 상연히 잘 챙겨주고 엄마 외 갈 사람처럼 그런 말을 해? 그러지 마. 응, 엄마 잘 이겨낼 거야. 수 있잖아. 엄마가 가시면 나는 못 산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가지 마. 알겠지? 가면 안 돼. 엄마 미안해. 우리 딸, 가지 말라는 제 애원에 엄마는 슬픈 미소만 짓더니 보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일 후회되는 것 같아요. 엄마도 죽는 게 무서웠을 텐데, 우리 남매만 남겨놓고 떠나는 게 많이 미안했을 텐데. 왜 그런지 엄마의 속도 짐작을 못하고 약한 소리만 했을까요? 엄마가 가는 길이 불편하지 않게 난 괜찮다고 그러니 걱정 말라고 웃어줬어야 했는데 그날 새벽 엄마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다. 그 눈을 다시 뜨지 못하셨어요. 살면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엄마의 시신을 붙잡고 있었어요. 오열하다 혼절해서 장례식장에서도 영정사진 앞에서 계속 울기만 하였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어린 남동생이 침착하게 상주 노릇을 하며 문상객들을 대했는데 엄마의 부고 소식을 듣고 남편도 급히 와서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이미 애정이 끝난 관계였지만 함께한 기억이 남아있는지 그런 남편이 참으로 감사하고 의지가 되었습니다. 일 터뜨리던 것도 중단하고 바로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비록 비가 섞이진 않았지만 한 식구는 한 식구란 마음으로 감동을 느끼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며 잠시 시간을 내주라고 하셨습니다. 문상객으로서 감정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터라 빈소 밖에서 선체로 대화를 나눴는데요. 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지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 눈치만 한참 살피다 슬그머니 목소리를 낮춰 귓속말을 하시더군요. 그 너희 엄마 앞으로 보험 같은 거 들어둔 건 없니? 아, 부인이 옛날에 보험을 파는 일도 잠깐 했었다면서 갑자기 웬 보험 얘기를 꺼내나 싶었지만 밀린 병원비며 장례식 비용이 돼 그러시나 보다 했어요. 아내, 그 마가 저 어릴 때부터 들어둔 보험이 몇 개 있어요. 다 해서 아마 6억이 있나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요? 아, 생각보다 더 많네. 아, 잘 됐다네. 엄마 돈으로 우리 집 빚 좀 갚아라. 처음엔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 해도 아니 설마 그런 사람이길 포기할 발언을 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먹어 하는지 답답하다. 아이고, 엄마, 보험금 나오면 그걸로 우리 집 빚 좀 갚으라고. 이번에 용식이 사채 빚을 갚으면서 시아버지 이름으로 빚냈던 건 알아? 회사 거래 대금도 좀 가져다 써야 해. 아, 이거 빨리 해결 안 하면 우리 식구들 다 길거리에 앉을지도 몰라. 아무리 그래도 저희 친정엄마, 보험금을 지금 여기 장례식장에 있는 우리 엄마 아직 관 속에 누워있으니 해결해 주세요. 계시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상식 없는 행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제 정신이에요. 제가 시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 대거리를 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놀라던 것도 잠시 이내 괘씸했다.
이 화를 내더군요. 아니, 얘가 어디 시위 앞에서 함부로 목소리를 높여. 아, 내가 뭐 못할 말을 했다고 최정신 우네. 아, 그럼 내가 미쳤다는 거야? 미치신 게 아니면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서 보험금으로 빚을 갚으라는 둥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없죠. 어머님도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가. 이렇게 몰래 저 밖으로 불러내서 은밀하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뭐야 이게 보자 하니까. 정말 너 지금 말 다 했냐? 아니요. 다 못했어요. 전 그 빚 절대 못 갚아요. 어머님 아들이 주식한 대답인데 정신 못 차리고 집안 다 말아먹은 걸 왜 우리 엄마 목숨값으로 해결해요? 전 우리 엄마에게 보험금 절대 못 줘요. 아니, 안 줘요. 시어머니와 제가 목소리를 높여 싸우기 시작하자 이내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대화를 듣고 대강 내용을 파악한 문상객들이 시어머니를 흰눈으로 노려보며 혀를 차거나 수근대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저희 엄마 쪽 손님이라 더 그랬을 거예요. 결국 시어머니는 얼굴이 죽어버린 채 아무 말도 못했고요. 그 사이 시아버지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었어요. 아,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유, 아니, 그게요. 말이죠. 시어머니는 뒤늦게 부끄러움이 몰려왔지만 못했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저는 당연히 남편이 부끄러워하면서 제게 사과할 줄 알았는데요. 모전, 자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엄마 편을 들더군요. 아니, 당신은 그런 얘기로 사람들 앞에서 우리 엄마를 망신을 주어야겠어. 먼저 얘기 꺼낸 건 당신 엄마야, 내가 아니라고. 당신 엄마 지금 말 본새가 그게 뭐야? 우리 집안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원래라면 당신은 우리 집안의 시집도 못 올 조건이었어요. 아곤, 병든 노모를 뒤치다꺼리 해야 하는 남동생뿐인 당신을 받아준 게. 어떤 사람에게 노안되신 어머니 때문에 급하게 요양원에 입소해야 했을 때 요양원 비용을 빌려준 사람 누구냐면 우리 부모님이셨어요. 하지만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어요. 이런 부끄럽고 억울한 상황에서 배은망덕한 태도를 보이며 말도 안 되게 괴롭혀주던 남편을 보면서 정말 억울했습니다. 나중에는 모든 돈을 이자까지도 포함하여 갚았지만 그로 인해 괴롭힘이 더해졌습니다. 우리 아들 상윤이는 자신이 아끼어 땀 흘려 모은 돈을 다 나누어 주었지만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부모님도 저희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겨 서로 노예처럼 대해주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받고 싶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정말 힘들었습니다. 백수된 신 뒤치다꺼리에 회사 나가서 죽어라. 그러는데 언제나 수고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줘 보면서 오히려 우리 엄마 언제 죽냐고 사람들은 근데 이제 와서 우리 엄마가 죽질 때 보험금을 내놔 쓰레기 같은 인간들 당장 내 앞에서 꺼져. 우리 엄마 마지막 가는 길에서 더럽히지 말고서 꺼지라고 말해야 해. 그러려니와 저는 미친 듯이 혼을 쓰면서 남편을 장례식장 밖으로 밀어냈어요. 옆에 있던 남동생과 친척 어르신들도 그런 저를 도와줬어요. 결국 시부모님과 남편은 쫓기듯 주차장까지 밀려나갔는데요. 남편이 떠나면서 그러더군요. 당신 이렇게 나랑 우리 부모님께 말해보는 걸 좀 용납해봤나. 더 이상은 내가 남편 입장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올 때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가 원하던 게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해준다면 오히려 내가 고맙다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며 빌 생각했던 건데 원하던 게 이혼인지 알아주면 그 고맙다는 걸 다시 느끼네요. 봐야 해서 이혼을 고려하는 거라고 하면 이 여자가 진짜 나랑 이별을 선택했다는 의심이 드는데 돈 때문에 몇 분을 끝내는 건 아닐까 생각되네요. 멍청하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주식으로 몇 억을 날렸었으니 너 같은 멍청한 사람하고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혼 서류를 보낼 때 아니면 연락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뭐 너야, 이게 어디 하늘 같은 얘긴데 남편한테 이 남편은 당장이라도 내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남동생의 날카로운 기세에 밀려서 곧 꼬리를 내렸어. 그리고 나중에 두고 보자는 딴소리를 하면서 부모님과 떠나버렸어요. 다시 장례식장으로 들어왔는데 친척들이며 남동생 앞에서 못 볼 모습을 보였다는 생각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한 분 한 분 자리로 가서 소란을 일으켜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했어. 다행히 모두 이해해 주시더라고 해 남동생은 오히려 제 어깨를 두드리며 잘했다고 하더군. 난 누나가 진작에 그 지한 하늘이 끊길 바랬다고. 근데 이혼해 단내 속이 다시 시원하다. 진짜 잘 생각했어, 누나야. 요즘 이혼이 뭐냐고? 혼자 살기 못하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도 괜찮아요. 맞죠, 아가씨?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겁내지 말고 이혼하세요. 잠자고 있던 올해까지 제 편을 들어주어서 고맙고 미안할 수밖에 없다고요. 응, 나 이혼할게. 근데 그동안 당한 게 억울해서 이렇게 그냥은 못 헤어지겠어요. 우리 엄마 두고 보험금이 어쩌고, 못할 말 짓거리도 그렇고, 당한 만큼 다 갚아줄래? 제 말에 남동생과 올케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어요. 남동생이 뭔가 생각해 둔 복수 방법이 있는 거야 하고 물으면 냉큼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멋지게 이혼하고 시원하게 복수까지. 저희 가족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올해 여름에 여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네요. 그래, 너희 엄마 보험금이 그냥 섞이면 어떻게 가족 빚을 갚을 거예요? 오히려 사비를 기쁘게 할 거예요. 말이 되고 말이 안 되고는 일단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걸 열어보고 난 후에 얘기해 주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살짝 당황하며 주춤거렸다. 그리고 봉투를 열어보았는데 그때 이해가 빛이 바뀌면서 질렀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뭐라는 거죠? 그동안 어머님과 아버님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써서 탈세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그냥 사용하고 제조시설 청소업체에 돈을 지급하지 않아서 직원들을 퇴직시켰다는 사실도 증거로 남겨두었다. 국세청에 탈세를 신고하기도 했으며 이 모든 사실을 남겨두었다. 식약처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준비해둬야 해. 너 정말 그럴 거니? 그러면? 나만 죽을 줄 알아? 너도 같이 죽을 거야? 제가 왜요? 전 이미 그 집안 며느리도 아니고 직원도 아닌데요. 제 말에 어머니는 부르르면서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를 악물고 제 앞에 무릎을 더 했어요. 그때가 대낮이었고 시내 한복판에 있는 카페였던지라 주변에 사람들이 제법 많았거든요. 순식간에 이목이 저희에게 집중되고 갑자기 지금 와서 무릎은 왜 꺾는 거냐 했어요. 지난번엔 내가 잘못했다고. 아니, 집안 빚 때문에 마음이 너무 급한 나머지야. 사부인 떠나는 길에 너무 예의 없이 굴렸어. 이제라도 사과할 테니 제발 용서해주세요. 주렴, 어디에서 잘못했는지 그거 하나뿐인 줄 아세요. 그동안 제가 노예 취급당하면서 부려먹고 막말하신 건 회사를 그만두고 백수로 팽팽 놀게 된 아들한테 뭐라고도 안 하고 저만 쥐잡듯이 잡아먹었던 건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고 하마. 너도 잘 알잖아요. 용식이 저놈 무엇 하나 변변한 재주도 없이 애 같다고만 한 거죠. 뭐라 해봐야 더 비가 떨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봐 귀를 간직한다는 게 그만큼 기도 적당히 살려주셨어야죠. 그렇게 오냐오냐 키우니까 그 인간이 쓰레기가 되었어요. 아니에요. 하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법이잖아요. 당장 당신부터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그 아들이 멀쩡할 리가 없지. 막말해도 어머니는 술만 깨물 뿐 아무 말도 못해요. 제가 식약처와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은 상당히 무섭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 뭐가 됐든 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신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야,
제발 이렇게 하길 원한다면 용식이와 당신의 아버지까지도 데려와 함께 빌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전 예정대로 신고할 거니까 뭐라고요. 아니, 이렇게 무릎까지 꿇었는데 정말 끝까지 그렇게 할 거냐. 참나, 얼마나 비싼 무릎이라도 당신이 100번, 1000번 무릎을 꿇어봤자 뭐가 달라질까? 어쨌든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여기까지 갈게요. 전 매달리는 시어머니를 매정하게 뿌리치고 카페 밖으로 나갈게요. 나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한편으로 국세청과 식약처의 시어머니 회사를 고발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회사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적발되었고 국세청에선 탈세 혐의로 고발되어 어마어마한 추진을 겪었습니다.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회사 운영은 어려워졌고 식품위생법 위반이 보도되면서 매출도 급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들이 날 찾아와서 속기를 시전했고 특히 전 남편은 저를 죽일 것처럼 흥분했습니다. 우리 엄마 회사도 망쳐먹었으니 이제 속이 시원하군요. 그래도 한때 식구였던 입장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며 가족의 정과 의리를 어기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전 남편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혀서 한밤 먹는 한식 뭐이야. 난 너랑 너희 부모가 먹고 남긴 거 주워 먹은 거지만 그것도 한밥을 먹은 거라고 할 수 있지. 너희 식구들이 언제 날 진짜 가족처럼 대해준 적 있었어?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늘 노예처럼 부린다고 말이야. 너 지금 당신 나한테 너라고 하는 거야? 이제 보다 못한 사이가 됐는데, 직 여보야, 당신 아리긴 말할 거 없어. 당장 꺼져. 더는 말도 섞고 싶지 않으니까. 왜 아침 대바람부터 남의 집 앞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야? 전 남편은 내 거친 말투에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 시모가 앞으로 나서더니 저 말본새 좀 보라지 아주 천박하게 이럴 데 없다니까. 나가 뭘 잘했다고 눈을 지켰대길. 지켰다. 내가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두고 봐 이년아. 내가 너 혼자 잘 살게 둘 것 같아. 너도 똑같이 망가뜨려 줄 거야. 알아. 상대할 가치도 없는 협박이었다. 그냥 핸드폰만 꺼내들고 바로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전씨가 화들짝 놀라면서 뒤로 물러났다. 뭐야? 아, 갑자기 핸드폰을 왜 꺼내? 지금 그쪽이 저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협박하고 난동 부리는 거야. 다 찍어서 경찰에도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하게 뭐? 무슨 말이야? 넌 지금 나를 협박하고 있는 거니? 협박은 그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전 그냥 올바른 일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돈 아끼려고 농담하고 세금 탈출을 막기 위해 아들의 주식 투자를 도와준 게 뭐가 자랑스러운 거라고 생각해? 여기까지 어째서 난동을 부리세요? 이것도 언론에 알려줘 봐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해? 제 말에 시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잡고 있던 시부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더군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아이.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가면 다신 찾아오는 일 없을 거다. 그렇게 전씨와 식구들이 겁을 집어먹고 패승론을 쳐야 하겠어. 전화나 문자로 괴롭히다가 끊기니 언론에 제보하지 않겠습니까? 겁도 많이 났던 것 같아요. 확실히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는 당황하지 않고 세게 말해야만 한다는 것을 다시 배웠어요. 모습이 약한 것을 보이면 그들은 만만하게 보다가 곧바로 달려들어서 공격하려고 하니까요. 그 이후로는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의 소식을 몰라 지냈어요. 얼마 전 우연히 지인을 만나 그동안의 소식을 알게 돼서요. 그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인간들의 인성에 대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못 받아들일 정도로 밑바닥 삶을 살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인간들에게 제대로 속아서 돈을 빌려줬는데 사채를 요구해서 신용불량자가 됐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제 심신이 얼마나 지쳤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전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노숙자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전 시모는 시부의 바람으로 화병이 나서 들어 누웠는데
허구한 날수의 의지에 살다가 결국 간 경화로 중내산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아픈 부모를 봉양하기커녕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집에 틀어박혀 있는데 게임만 주구장창하는 모양인데 그나마 있던 재산도 다 까먹고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모가 나가서 일 좀 하라고 제발 사정해도 듣지도 않은 채 오냐오냐 키운 죄를 이제야 받고 있는 거라고요. 전 씨가 식구들의 소식을 접한 뒤 처음엔 속이 시원했어요.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하구나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한때 가족이라는 그 이름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왠지 모를 미안함과 죄책감이 듭니다. 참 바보 같아요. 밤에 이렇게 과거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 내려가다 보니 뒤늦게 정신이 듭니다. 그 인간들이 제게 얼마나 많은 못된 짓을 했는지 말이죠. 이제 와서 다시 만나기는 어려울 사람들인데 제가 더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겠어요. 현재는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신모 회사에서의 경험을 살려 식당을 차렸더니 생각보다 잘 풀리고 노후 걱정은 덜어도 되었어요. 좋은 감정으로 만난 사람도 있고 100세 시대에선 이제라도 재혼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부축은 이제는 잘 해주시지만 아직은 잘 모르지만요. 모르겠어요. 이분이 싫다는 게 아니라 결혼에 너무 회의적이 되었거든요. 또 혼자 온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현재의 삶이 좋다 하고요. 나중에 더 나이 들면 또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네요. 먹고 살 능력만 충분하면 굳이 결혼을 해야 할까 싶어요.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점점 늘어날 거라 생각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